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원 방식과 대상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이번 주를 목표로 했던 국민의힘 선대위 출범은 일부 인사에 대한 이견으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의 대장동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면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물귀신 작전일 수 있겠지만 동시특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가 개발이익 환수 3법 상정 여부를 놓고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하루빨리 관련 법안을 심사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하명법의 졸속 처리를 위한 속도전이라고 반대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출범 보름 만에 선대위 개선 논의 불거진 민주당과 조직과 인선을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상황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부터 먼저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당내 개혁 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선대위 쇄신에 나섰고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현장은 다급한데 당정과 여야 간 이견으로 재난지원금 논의가 너무 늦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비롯해 여야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신속히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철회한 건 최근 지지율 정체 속에 당정 간 갈등까지 계속된다면 지지층 결집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협상 대표인 우상호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송영길, 최강욱 양당 대표가 당대당 통합에 의견을 모았다며 연내 통합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당이 통합이 되면 어쨌든 대선에서 이 지지자 통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작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여야 대선 후보 4명이 한자리에 모인 SBS D포럼에 참석해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느끼는 세대 내 불평등, 이 문제가 각별히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을 도입해 청년 세대 불평등을 해소하고 도전할 기회를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당 쇄신 정치개혁 의원 모임과 간담회를 가지면서 선대위 쇄신에도 박차를 가했습니다. 외머드급 선대위를 구성했지만 각종 현안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부족하다 보고 별동대처럼 실무진 위주의 핵심 전략 그룹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을 촉구하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 민간에 개발이익을 몰아줬다고 지적해놓고 대장동과 같은 개발 특혜와 정관계 로비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은 가로막고 있다며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이번 주 출범을 예고했던 선대위는 선대위 구성에 이견이 표출되면서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전국에서 당 재정과 조직을 관리하는 핵심 자리인 사무총장에 4선의 권성동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권 의원은 경선 과정부터 윤석열 캠프 종합지원본부장과 비서실장을 맡는 등 윤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 이준석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윤 후보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권 의원을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일을 목표로 했던 선대위 출범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의 선대위 합류를 놓고 윤 후보와 총괄선대장이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윤 후보가 선대위와 별도로 꾸려지는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영입을 추진 중인데 김 전 위원장이 기구 만들어 놓고 몇 사람 들어간다고 국민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 구성에 이견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언급된 선대위 구조와 인선에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분이 원톱이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가는 거 아니냐. 그런 논의가 길어진다는 건 그분의 의중이 반영되는 과정 중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은 SBS D포럼에 참석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윤 후보는 청년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청년은 국정 파트너이자 정책의 기획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재력과 관계없이 동일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것이 이 시대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청년 기초 자산제를 통해 기회의 창을 열겠다고 밝혔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부모 찬스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획기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시민의 삶이 그만큼 나아지지 않은 것은 불평등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에서 드러난 불공정, 내로남불은 청년 분노의 시대, 청년 절망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청년 희망의 시대로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밖에 심상정 후보는 여성 청년의 우울을 다루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2030 세대 여성 표심을 공략했고 안철수 후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찾아 제약 바이오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여러 가지 사건을 다 포함하자는 여권의 조건부 주장은 말장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김세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뉴스원과의 인터뷰에서 곧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올 텐데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냐며 대장동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 대한 쓸데없는 정보를 언론에 흘려 공격하고 있다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계속 의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혔던 이 후보가 특검 강력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겁니다. 검찰의 수사 의지나 역량에 강한 의구심을 직접 드러낸 동시에 야권에 대한 대장동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장동 특검은 당연히 해야 한다며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요구하는데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언론사 포럼 행사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들에게 1조에 가까운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생겼다며 어차피 특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함께 묶어 특검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쌍으로 특검하려면 하라면서도 범죄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까지 너무 과도하게 조건을 들이대는 건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을 지연시켜 대장동 개발 의혹의 그분을 숨기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입으로는 예외 없는 특검을 말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특검법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회동과 법사위 특검법 상정을 거부했다며 특검 저지용 국민 기만쇼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는 의사 일정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보다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예정대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천대유라는 민간 시행사가 막대한 이익을 배당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민간에게 과도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개발 이익 환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민간의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로 제한하거나 개발 부담금 부담률을 5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발 이익 환수 관련 법안 상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 소위 심사에 소극적이라며 의사 일정을 변경해 관련 법안을 긴급 상정할 것을 요구했고 예산해야 됩니다. 누가 안 한다고 그럽니까? 무쟁점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니 국감기간 내내 개발이익 환수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정작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개발이익 환수 법안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과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면서 예산안 심사부터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당시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자신만만하게 단군 이래 최대 치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치적으로 만든 설계 결과가 뭡니까? 여야는 국토위 밖에서도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으로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 3법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토위 법안 상정에 협조하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볼모로 대장동 은폐를 위한 이재명 하명법 졸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2040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면서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려면 어떤 과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기술 주도권을 가지려면 차별화된 원천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안전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기준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20만 대로 작년에 비해 2배 넘게 많아졌습니다. 여기에 정부도 2025년까지 전기차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내리는 등 초기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사업을 벌여 전기차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전기차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안전 문제가 전기차 보급 확대의 가장 큰 전제 조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전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일반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체 아래쪽에 있어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렵고 배터리 열폭주 현상 때문에 단 수초 만에 폭발이 일어나는 위험이 있어 구매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스프링클러나 내화 구조, 방화 구획과 방화문,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화재 예방 기술이 아이디어로 제시됐는데 정부 중심이 아닌 산업체 중심의 연구 개발이 활발해지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R&D로 하다 보면은 수년이 걸리고요. 좀 여기 계시는 산업체 중심으로 해서 신속한 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정부의 법규나 이런 개선, 좀 제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선 배터리의 소재와 관리 시스템을 진단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배터리의 소재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한 소재를 여기 적용해서 저희가 배터리를 좀 더 안전하게 할 것이냐, BMS를 포함한 어떤 진단 기술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설계가 되어야 향후에 배터리의 이 전기차의 안전성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내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이 확산을 얼마나 시간적으로나 위험도적으로나 제어할 수 있느냐, 이 시험을 이제 한 2, 3년 내에 국제 기준화되면서 도입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배터리 비용 절감을 비롯해 주행거리 확대, 차량 가격 조정, 충전소와 급속 충전기 보급도 남은 과제로 꼽혔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문진석, 양정숙 의원은 국회가 우리나라의 전기차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정치제도 개혁을 추진할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에는
초선 의원들이 당 지도부에 건의했던 내년 지방선거 청년 의무공천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등 개혁 과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치고 혁신위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검증 특위는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에서 빼낸 돈이 이 후보의 변호사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를 고발장에 첨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와 관련한 불법 자금이 이 후보를 위해 쓰였다면 뇌물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이 오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한 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로 학업에 어려움이 컸을 텐데 잘 이겨내고 오늘까지 왔다고 위로하며 유감 없이 실력 발휘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 노력한 만큼 성과를 내 뜻하는 바를 이루길 바란다고 응원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두고 기재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상당히 이제 기싸움을 벌였었는데 오늘 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원금 추진을 철회를 했네요. 네, 이 후보 오늘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고려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이 정부와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만큼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지원금 지급 논의는 추후 검토해도 되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던 3종 패키지 중 손실보상과 지역화폐를 더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도 50조 손실보상을 말한 바 있으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야당을 향해서도 신속한 지원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며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정리하면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이제 추 논의하는 대신에 손실보상과 지역화폐는 더 신속하고 두텁게 이제 추진을 하자 뭐 그런 게 골자인데 근데 그동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재정 당국을 강하게 이제 압박해 왔는데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 이렇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이 같은 여론 상황을 조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후보 이름도 거론을 했죠. 그 윤 후보 이름을 거론하면서 앞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모습과는 달리 앞으로는 상대 후보와 같이 하는 유연한 정책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재부까지 반대하고 나서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이 표출되면 지지층 결집에 좀 무리가 갈 수 있다. 이런 당내 반대 여론도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당과 재정 당국의 신경전이 그동안 참 이제 뜨거웠는데 특히 이제 초과 세수 이 부분을 두고 논란이 이제 참 뜨거웠는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우선 기재부가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와 최근 추계된 초과 세수의 이 규모가 상당폭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특히 2차 추경 당시 예상한 31조 원보다 19조 원 더 늘 것으로 나타나면서 당정 갈등이 발생했는데요. 당초 홍남기 부총리가 2차 추경 대비 늘어난 세수 규모가 10조 원대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당으로부터 과소추계 비판을 받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기재부의 당초 세수 초과 전망치가 이제 크게 이제 벗어났는데 이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이 추계 오류가 나는 경우가 그동안에도 뭐 많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네, 경기 상황에 따라 이 변동폭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매해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차이가 상당히 차이가 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네. 네, 올해 본 예산의 국세 수입 예상은 당초 282조 8천억 원. 그런데 거기서 7월 추경 편성 당시에는 31조가량 증액해 314조 3천억 원으로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본 예산 예측
수입보다 50조 원이 더 거칠 것으로 전망이 된 건데요. 이에 따라 본 예산 대비 17.9%의 오차율이 발생을 하면서 최고 기록인 2018년의 9.5%보다 훌쩍 넘는 기록을 갖게 됐습니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와 이 자산 시장의 호황을 원인으로 꼽았는데요. 네. 코로나19로 경기 이후에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서 이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를 더 걷게 됐고 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 호황이 되면서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가 더 거치게 됐다는 해명입니다. 그렇군요. 초과세수는 모두 그러니까 50조 원 가량이 이제 되는 거죠. 기재부의 이제 기존 이제 추정치 31조에다가 이제 19조 원 가량이 더 이제 거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좀 쓸 수 있는 여윳돈이 뭐 생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계속해서 기재부에서는 왜 여당에서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건가요? 네, 이 본 예산 대비 초과 세수 규모는 총 50조 원이지만 기재부는 2차 추경 이후에 발생한 초과 세수인 19조 원만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2차 추경 당시 늘어난 국세 수입 예산 31조 5천억 원은 지난번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됐죠. 상생 국민 지원금과 또 최근에 받아보셨을 텐데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인 상생 소비 지원금의 추진에 모두 사용했다는 겁니다. 네. 더구나 기재부는 또 남은 19조 원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홍남기 부총리는 어디다 쓸지 정해놨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사용처를 예측해보면요.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초과세수의 40%, 즉 19조 원의 7조 6천억 원은 지방 교부금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걸 빼면 약 12조 원 정도가 남는데 이 역시 국가재정법에 따라 남은 금액의 30%는 공적자금 상환, 또 나머지 금액의 또 30%는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홍 부총리가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손실보상과 최근 추진 중인 유류세 인하 비용을 충당하고 나면 결국 남는 돈은 2, 3조 원 정도라는 게 기재부의 예측입니다. 이마저도 내년 4월 결산 후에야 쓸 수가 있어서 여당이 원래 추진하고 했던 내년 1월 지급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제 전국민 지원금 추진을 일단은 뭐 유보 내지 이제 철회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당정 갈등이 이제 마무리됐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단언하기는 힘듭니다. 오늘 입장문에도 지역화폐와 손실보상은 다시 주장을 거듭 확인했는데요. 특히 이 후보는 올해 총액보다도 더 발행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예산 70% 가까이 삭감한 바 있거든요. 네, 입장문을 본 국민의힘도 고집을 꺾어서 다행이라면서도 이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이야기하며 입법부를 압박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두고 부딪힐 가능성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이 후보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재부의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재정당국과 충돌할 때마다 비판했던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다시 언급을 하면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늘은 지원금 철회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지만 기재부와 이 후보 간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커서 당정 갈등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역화폐 이 부분을 두고 당정 간에 또 이견이 큰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국민 지원금 문제로 불거졌던 당정 갈등 그리고 50조 규모의 초과세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강민지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18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막 오른 슬로건 경쟁입니다. 치열한 선거전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 메시지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바로 대선 슬로건이죠. 후보의 핵심 메시지와 비전을 잘 담아낸 간결한 문구는 표심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사람이 먼저다, 나라를 나라답게 등의 문재인 대통령 슬로건을 만들었던 정철 카피라이터가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본격적인 슬로건 경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 후보 캠프의 메시지 총괄을 맡게 된 정철 카피라이터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공익근무라 생각한다면서 결정적으로 이 후보에게 힘을 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겐 3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실이요? 실력, 실천, 실적. 이 3실을 다 갖춘 정치인 사실 찾기 쉽지 않죠. 워딩은 정확하지 않은데요. 내게 필요한 건 권력이 아니다. 일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공직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선 후보 간 슬로건 경쟁은 이달 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출된 이후부터 시작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윤 후보가 당선 수락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기득권의 나라에서 기회의 나라로 바꾸겠다고 언급한 내용을 두고 제3지대 후보로 나선 김동연 전 부총리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자신의 출마 선언문에서 내세웠던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 공화국으로라는 대선 슬로건과 거의 비슷하다는 게 김 후보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많이 쓰는 표현을 굳이 표절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죠. 잘 지어진 슬로건 하나는 수만 명의 운동원이나 100시간 연설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더욱 뜨거워질 대선 슬로건 경쟁. 경선에 이어 본선 레이스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새로운 문구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패싱 뒤끝입니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막판 의견 조율에 들어간 국민의힘. 일부 인선안을 두고 윤석열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1차 인선 발표가 다음 주로 미뤄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대표 패싱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제 윤 후보가 인선안 논의를 위해 김 전 위원장과 긴급 회동을 가졌지만 당초 예정돼 있던 이준석 대표와의 만남은 일정을 이유로 취소했기 때문인데요. 패싱 논란이 일자 이 대표는 해석의 영역이고 제가 그렇게 보진 않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쿨할 순 없었던 걸까요? 오늘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는 이번이 아닌 이전의 패싱론을 언급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당대표 패싱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뭐 입당할 때 패싱하긴 했죠. 우리 후보가 정치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건 뭐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윤 후보가 입당할 때 나를 패싱하긴 했다. 이준석 대표가 언급한 내용은요. 지난 7월 말 이 대표가 지방 일정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윤 후보가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서 기습 입당을 했던 일을 일컫습니다. 당시에도 당대표 패싱 논란이 일면서 뒷말이 무성했죠. 이 대표는 다시는 정당사에 반복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임명된 권성동 사무총장 인선 문제는 자신과 논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후보가 나서기 전에 그 후보 주변에 있는 중진급 인사가 먼저 교체 당사자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후보가 통제를 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두고 막판까지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율과 협상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이준석 대표. 더 이상의 패싱 논란 없이 모두가 동의하는 원팀 선대위를 출범시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뭐 민주당은 선대위 구성해서 한참 굴러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그 쇄신론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선대위 구성 자체가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당의 선대위 구성 핵심 난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선대위 문제로 내부 진통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은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이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원톱 체제가 이제 유력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본격적인 대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 대선을 이끄는 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 선대위 구성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한 그 체제가? 근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공동선대위원장이나 또는 단독 원톱의 선대위원장이나 여기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톱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결정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죠. 혼자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공동선대위원장은 회의체로 아무래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나 회의체면은 또 중지를 모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톱일 경우에는 자칫 본인이 판단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냥 어긋나 버리는 이런 또 단점이 있고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선대위원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 큰 책임은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와 선대위원장 간에 얼마나 서로 협의가 또는 소통이 원활하게 되느냐 여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이게 뭐 괜찮습니까? 너무 많은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선대위라는 게 이제 뭐 법정 기구가 아니고요. 정치 조직입니다. 임시 조직이죠. 그래서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정당 자체가 선대위보다 작아져요. 정당보다 더 넓은 일반 국민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대책들을 이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최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이 두 후보의 특징은 국회의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내 기반이 좀 약한 경우에는 단독 선대위원장이 좀 장악력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게 상식적으로는 좀 나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 후보 스타일에 따라서 대선 후보 스타일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역대 선대위를 아주 간단히 짚어보면 그런 겁니다. 92년 김영삼 후보 선대위는 그분이 좀 이렇게 본인이 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간 간부들을 많이 내세워서 권한을 많이 위임하는 그런 선대위였고요. 97년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될 때는 이분은 그때 이제 이미 대선을 4번째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굉장히 좀 약간 독선적인 리더십이었는데 그때는 당선이 되려고 그랬는지 마포에다가 그 10명 정도로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략회의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당선까지 됐고요. 노무현 대통령 선대위 2002년 그때는 민주당의 그 이른바 그 당시 386 들이 이제 실무진으로 많이 들어가서 역량들을 발휘했던 그런 내력들이 있습니다.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다 특징이 있죠. 2017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는 이른바 그 광흥창 팀이라고 해서 임종석 비서실장, 양정철, 윤영찬 이런 분들 한 10명 정도 되죠. 이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해 나가고 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선 후보 선대위를 각 당에서 어떻게 꾸릴지 그건 그 대선 후보의 어떤 정치적인 스타일하고도 깊은 관련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직은 뭐 이 원톱 체제와 뭐 12명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로 유불리를 따질 뭐 그런 그건 별로 상황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대위가 대선 승부를 그렇게 좌우하지도 않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톱 선대위도 대선 후보와의 호흡과 케미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12년 새누리당의 비대위원으로 몸을 담았을 때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와 2번이나 정면 충돌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윤 후보와도 이견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김 전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윤석열, 김종인,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의 케미가 어떨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구성이 된다면 뭐 잘 맞을 겁니다. 그동안 잘 협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단독 선대위원장을 맡게 될까요? 지금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낮에 여러 가지 갈등설이 불거지면서 뭐 아예 안 맡을 수도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갈등을 봉합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당내 약간 기반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권성동, 김무성, 장제원 이런 분들. 그런데 김종인, 이준석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당 안에 그렇게 기반이 넓은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뭐 갈등은 좀 불가피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대선이라는 게 결국 후보 중심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아마 윤석열 후보가 행사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케미 문제가 나왔으니까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고 하고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 안 만났다고 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현재 또 패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 케미 잘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와는 이제 만나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준석 대표와는 그렇게 견해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관계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렇지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뭐 전권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금 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나 아니면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별도의, 그러니까 총괄선대위원회와 별개의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를 책임을 맡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윤석열 후보로서는 정말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고집할 경우 김종인이냐 아니면 김한길, 김병준이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난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좀 어찌 보면 지난한 과제일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흐름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현재 이 시점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 원톱으로 가져간다는 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전권 아니면 나는 안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고집할 때는 아마 윤석열 후보가 좌우 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워낙 좀 지지도가 지금 좋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꼭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다음 주 정도에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김종인 전 위원장 아니면 그럼 대선 지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는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이요 오늘 당 신임 사무총장에 임명이 됐고 선대위 1차 인선 발표는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막판 신경전에 윤석열 후보는 내부 잡음을 봉합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윤 후보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언론에 이제 나중에 발표할 그런 뭐랄까 이 기구 조직도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의 우리 모든 당원들이나 당 관계자가 또 우리 당 관계자는 아니어도 밖에서 도와주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도대체 셀 수 없이 많은 분들이 이 선거를 도와주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선거라는 건 뭐 이렇게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마 뭐 진짜 조만간에 조금 기다려 보시죠. 네,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 바로 전에 했던 내용과 또 이제 연결되는 그런 질문인데요. 이제 김한길, 김병준 두 사람의 이제 그 영입을 두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부정적인 입장인데 현재 뭐 윤 후보 발언으로는 합류에 좀 그 방점이 찍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언론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될 거다 또 이런 입장인데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그렇죠. 이준석 대표 말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의 의중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그걸 단순하게 해석하면 김병준 전 위원장이나 김한길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 총괄선대위 또는 선대위 구성에서 빠질 것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권을 준다는 것은 윤석열 전 후보는 거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거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죠.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까 결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전권을 주고 김병준, 김한길 이 두 사람은 선대위에 참여를 안 시키고 그러면 김종인 전 위원장 의중대로 되는 거잖아요. 100%.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뭐 이런 후보가 된단 말이죠. 그거는 윤석열 후보가 원치 않는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며칠 내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최종적으로 선대위 구성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통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러면 나는 안 해 라고 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누구냐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결단해야죠. 저는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래 그러면은
선대위하고는 별개 조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윤석열 후보 뜻하고 맞을 수가 있겠죠. 이게 삼김이 같이 한 배를 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뭐 봉합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후보가 있는데 권한을 다 달라, 이거 상식적으로 좀 이상한 얘기고요. 또 2012년에 약간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뭐 김종인 위원장이 시킨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달라요. 대선 전에 11월 달에 박근혜 후보하고 결별을 했습니다. 경제민주화 이런 걸 둘러싸고 또 인선 문제를 둘러싸고 결국 그렇게 돼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도 한나라당, 새누리당 안에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약간 고집불통 뭐 이제 이런 이미지로 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끝까지 뭐 자기 고집을 부릴 가능성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좀 타협을 해서 본인도 좀 이렇게 이미지를 좋은 쪽으로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윤석열 선대위 구성 윤곽은 이미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략적으로 공개가 됐었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1차 인선안에서 기자들이 또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나 인물들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번에 그 선대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많아요.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 핵심이었던 임태희 전 의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런 분들, 또 지금 선대위에 참여하기로 돼 있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또 김성태 전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좀 가까운 분들입니다. 이게 이제 선대위 인선을 끝내놓고 나면 아니 왜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 때 사람들이 많지라고 궁금증을 갖게 될 텐데 기자들이 취재 중인데 잘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고요. 윤석열 후보하고 권성동 의원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깊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이런저런 추천을 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추정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에 발표하고 나면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국정농단 사태 등 이것저것 해서 사실은 여러 구설에 올라 있어요. 그렇죠? 일부는 또 뭐 그 현재까지 구속돼 있는 분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좀 더 씌워져 있는 현역 의원들 중에 친박계들이 많아요.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윤석열 후보로서는 그런 부분이 부담이 되겠죠. 그에 비하면 사실은 5년간 그런 어찌 보면 그런 때가 묻지 않은 국정농단의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이제 MB계가 많은 거죠. 아마 그런 점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선대위원회에서 기자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까 얘기한 김한길 전 대표, 김병준 전 위원장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소속의 이용호 의원 만났잖아요, 한번. 만났는데 과연 선대위에 참여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국민의힘 멤버 이제 MB계가 많다고 했는데 그 멤버 외에 과연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할 만한 인물, 그게 꼭 정치인이든 정치인이 아니든 간에 뭐 그런 인물이 얼마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또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은 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 지금 민주당 그 선대위가 쇄신론이 나오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결국 전부 민주당 사람들만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선대위와 뭔가 다르게 만들려면 새로운 인물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새로운 면면이 그 안에 포진이 돼 있을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민주당 쇄신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도 이제 선대위 구성 보름 만에 각종 경고음과 개편론이 강하게 지금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느린 거대 공룡이다. 또 현장성을 잃었다. 후보만 뛰고 절박함이 안 보인다. 이런 이제 내부 각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런 민주당 선대위의 가장 큰 문제와 또 딜레마는 어떤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지 두 분의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선 뭐 어떤 선거든지요. 대개 후보가 치르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대책위원회라는 거는 후보의 뜻을 받들어서 또는 후보를 도와주는 역할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선대위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죠. 오늘 보니까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후보의 몫입니다. 지금 후보가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 있고 그 의혹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민적인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자, 뭐 신속성이 떨어진다, 뭐 별동대 얘기를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2017년에 했던 것처럼 광흥창 팀 그런 거 뭐 몇 개 만든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늪을 과연 탈출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민주당 선대위가 이런저런 쇄신론을 겪고 있는 거는 물론 거기에 뭐 수혈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일신할 수는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선대위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선대위 문제가 아니라 그 후보 본인의 문제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합니다. 문제인 문제이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후보 리스크는 윤석열 후보도 뭐 만만치 않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좀 고민이 좀 다른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후보나 더불어민주당, 당, 또 선대위 여기서 좀 뭐 잘 해서 이 판세를 좋게 만드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기반 자체가 좀 그 지지층 자체가 좀 많이 이완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 정권 교체가 오랫동안 안 됐을 때는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절박감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런데 자, 노무현 대통령이 2009년에 이명박 정부 때 저거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비서실장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갔죠. 또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갔죠. 또 그다음 선거에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말 그대로 압승을 했고요. 또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아니 야당이 이길 거다라는 예측을 깨고 거꾸로 180석을 차지하는 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원이라고요. 어떤 그 원한이 있는데 이걸 많이 풀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자체가 좀 해원을 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에서 뭐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고 뭐 꼭 찍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들을 지지층이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후보라든가 뭐 선대위 이런 차원의 문제를 좀 넘어서는 좀 근본적인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분명한 이제 뭐 그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민주당이 오늘 그 열린 민주당과의 이제 합당을 이제 공식화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이걸 두고 외연 확장과 쇄신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또 자리 싸움으로 말 것이냐 이런 또 이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 의원님? 근데 뭐 열린민주당 잘 아시다시피 세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다 비례대표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자리 싸움이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 좀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외연 확장이 될 것이냐? 잘 아시지만 열린민주당은 그동안에 민주당보다 더 강성 지지자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른바 조국 수호 세력이 중심이 된 정당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보다 더 강성. 그러니까 민주당은 외연 확장을 하려면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더 왼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 통합 추진이 민주당 이미지를 더 강화시켜주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선을 앞두고 물론 앞으로 뭐 2차, 3차 또 뭐 여러 가지의 외연 확장 노력이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만 놓고 보면 외연 확장과는 거꾸로 가는 일종의 역주행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연 확장의 역주행이다. 뭐 내연 확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내연 확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예정된 수순이라고 해요. 이제 이걸 뭐 지금 갑자기 뭐 당이 어려워서 합당을 하는 건 아니라고 하고요.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얘기가 있다가 어차피 이 내연 확장부터 하고 그다음에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 순서가 그렇다고. 지지층 결집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 한 편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결집해놓고 이제 가운데로 나간다 이런 수순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뭐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구원투수로 이해찬 전 대표가 다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선대위 개편에 있어서 또 다른 해법이 있을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송 기자님. 예, 일단 이해찬 전 대표가 돌아온다 이거는 전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대표는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한 용도로는 뭐 복귀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외연 확장, 중도 쪽으로 진출 이거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가 복귀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또 뭐 다른 뭐 특공대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런 특공대를 꾸릴 만한 인사들이 없어요. 2017년에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청와대에서 일했던 정예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네. 뭐 특공대도 만들 수 있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아주 큰 단위의 선대위를 꾸려놨는데 원래 큰 배가 움직이려면 이렇게 방향을 돌리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갈지 안 갈지 좀 더 시간을 두고 평가하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지금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당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고로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지층 결집은 가능하겠지만 네. 외연 확장이나 민주당에 지금 몸집을 불리고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성 기자님. 예,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지금도 가끔 대권 이런 말을 씁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뭐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사실과도 다르고요. 정치 갈등만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 대권은 없다.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전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게 그 지지율 정책 또는 지지율 고공행진, 그러면 그게 누구의 공이고 누구의 실책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늘 분석도 다르고 네. 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지지율은 결국 후보의 몫이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은 선대위 쇄신론이 불거진 민주당 그리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과 영남 일부엔 미세먼지 농도가 내일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